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방법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환경과 시스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이정민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몇 가지가 안 되는데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환경, 시스템 정보를 보는 거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글자가 너무 작아. 좀 크게 좀 보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것도 작업이 안 돼. 이럴 때는 강제로 종료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단위를 좀 볼 거예요. 단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용량이 있고요. 빠르기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USB 메모리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 이 구매한 메모리 용량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정보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윈도우 자체 기능으로 보는 게 있고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윈도우 자체 기능은요, 윈도우 키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퍼즈 브레이크 키를 누르면 돼요. 물론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요, 내 PC라고 있습니다. 내 PC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가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고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면 아까와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제 거를 볼게요. 제 거는요, 인텔 CPU로 되어 있습니다. 인텔 CPU고요. i7 9700이라는 CPU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9세대에 나온 CPU예요. 현재는 14세대까지 나왔습니다. CPU의 처리 속도가 3.6GHz라고 되어 있어요. 1초에 36억 번 전기적 신호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주기억 장치는 32GB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는 64비트 윈도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64비트하고 32비트가 있는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MS 오피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도 32비트 엑셀이 있고 64비트 엑셀이 있는데, 만약에 윈도우가 32비트 같으면 64비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64비트 윈도우는 32비트, 64비트 다 설치하는데 64비트에서 작업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빨리 돌죠. 윈도우 10 프로고요. 2021년 3월 19일 날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요, 오른쪽 여기 시커먼 게 보일 텐데 장치관리자라고 있어요. 장치관리자. 이걸 한번 눌러볼 겁니다. 제 컴퓨터 안에 이렇게 장치들이 들어있대요. 먼저 모니터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카드가 RTX 207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나온 칩셋을 쓰고 있어요. 모니터는 4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쓰는데 기본 노트북 화면 하나하고 또 HD 모니터, FHD 모니터 2개하고 델에서 나와 있는 23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디스크 드라이브는요, 그 다음에 외장 하드도 쓰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장 장치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가 하나, 둘, 외장 하드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USB 메모리 현재 3개를 꽂아 놨어요.
USB 메모리 3개하고 디스크 장치가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장치를 꽂아서 작업하려면 메모리도 많아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 좀 버겁겠죠, 그렇죠? 어떤 게 또 있나 볼까요? 블루투스 장치,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배터리, 그 다음에 USB 장치들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사운드 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얼텍이라는 오디오 장치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지금 스피커 연결되어 있고 USB 마우스, USB 그 마이크 연결되어 있고 이랬습니다. 자, 시스템 장치를 보세요. 이거 되게 복잡해요. 저도 다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대요. 휴대용 장치는 뭐죠? 제 외장 하드, USB 메모리 하나, 둘, 세 개, 외장 하드 2개, 24테라, 20테라짜리. 프린터기는 앱손 L805 들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뭐냐면 CPU 안에 들어있는데 코어가 8개짜리입니다. 8개 코어. 8기통 엔진이라는 뜻입니다. 8기통 엔진. 일꾼을 불렀어요. 좀 도와주세요. 일꾼을 불렀더니 8일꾼이 왔다는 뜻입니다. 자, 코어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거죠. 최신형 CPU들은 코어 수가 많이 있습니다. 펌웨어, 키보드도 지금 현재 여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키보드도 있고 일반 외부 키보드도 연결해 놨어요. 카메라, 노트북에 붙어있는 자체 웹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웹캠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오디오 장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를 학습하시려면 용어들 되게 어려워요. 용어들이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새로 조립한다거나 컴퓨터에 부품이 뭐 문제가 생겨서 외부 수리업체에다 맡겼는데 수리업체 직원들이 뭐 USB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CPU-G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CPU-G. 제가 CPU-G를 검색했어요. CPU-G를 검색했더니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CPUID.com. 여기가 이제 개발한 회사예요. CPU-G 다운로드 및 사용법, 이렇게 뭐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사이트로 들어가니까 이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얘를 다운로드 하세요. 물론 제 홈페이지로 오시면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셔서 여기도 CPU-G가 있어요. 뭐 포토스케이프라든지 고클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포토스케이프라든지 이거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유료 버전은 여기도 못 올리죠, 그렇죠? PC 정비 자료실 가볼까? PC 정비 자료실에 가면 CPU-G 있어요. CPU-G가 두 가지예요. 설치 버전이 있고 바로 그냥 실행하는 버전이 있는데 무설치 버전으로 제가 올려놨어요. 제 윈도우가 64비트니까 64비트용 프로그램을 돌려도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 CPU X64를 눌렀는데 작동이 안되면 32로 하시면 됩니다. 64 실행해 볼게요. 열기. 이해하시고요. 화면에 뭐가 뜨네요. 이건 1.87이에요. 아까 그 사이트에서 2. 얼마였는데 이건 1.8 옛날 버전입니다. 걔도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는 같으니까 이대로 한번 실행해서 두겠습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CPU는 인텔 코어 i7 9700입니다. i7도 있고요, i9도 있고, i5, i3이 있습니다. i7이 고급이에요. 전문가형이고요. i9는 더 좋은 거죠. 근데 제가 골랐던 이 시절 9세대에서는 i7이 제일 좋았습니다. 커피레이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커피레이크.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코어가 8개고요. 스레드가 8개입니다. 코어는 일꾼이고요. 스레드는 일꾼이 한 번에 몇 가지를 하느냐인데 일꾼 8명이 하는데 8가지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코어가 8이고 스레드가 16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꾼 한 사람이 양팔로 일을 하느냐 한팔로 일을 하느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거는 이제 코어가 8에 스레드가 8입니다. 동시에 8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캐시란 말이 나와요. 캐시. 여러분 컴퓨터 부품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뭘까요? CPU죠. 그럼 모든 작업은 다 어디서 합니까? 주기억 장치에서 해요. 그럼 주기억 장치가 빠를까요? CPU가 빠를까요? 당연히 CPU가 빠르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과거에는 막 10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서 엑셀을 설치를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작업은 주기억 장치는 명령 처리는 CPU가 한단 말이에요. CPU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주기억 장치가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캐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도와줘요. 근데 캐시가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움직여요. 이제 과거의 컴퓨터에서는 이 캐시를 별도로 사서 컴퓨터 안에다 연결했는데 인텔은 이 CPU 안에다가 캐시를 같이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CPU를 고를 때 캐시 메모리 용량이 큰 걸 사시면 좋은데 가격이 좀 비쌀 겁니다. 자, 메인보드는요 아메리칸 메가트렌드 INC AMI라는 바이오스를 사용하고요. PCI 익스프레스 16배속을 쓰고 있습니다. 인텔 거고요. 메모리는 이렇게 DDR4 32기가로 되어 있고요. 듀얼 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3.5기가예요. 3.5기가. 자, SP들 보면은요.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메모리를 꽂는 슬롯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슬롯에 16기가 꽂혀 있고 세 번째 슬롯에 16기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합이 32GB입니다. 자, 그래픽스는요. 아까 RTX 2070이라 그랬죠? RTX 2070 그래픽 카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의 환경을 볼 수가 있어요. 닫고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화면에 글자가 너무 작아. 지금 이 메모장은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작아지고 커져요.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바탕화면에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 아이콘의 글자가 작고 그러면 어떨까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자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바탕화면의 아이콘도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커지고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그냥 강제로 크게 보였던 것 뿐이죠. 강제로 크게 보였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커진 게 아니에요.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디스플레이 설정. 모니터 4개가 달려있다고 보여드렸죠. 쭉 내려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물론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해상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높이면 글자가 작아져요. 글자가 작아져요. 글자가 작아져서 불편해요. 근데 해상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해상도를 낮추면 글자가 커져요. 근데 무슨 불편함이 있냐면 그래픽 처리 작업할 땐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1920에 1080을 그대로 유지해서 씁니다. 물론 저는 3840도 돼요. 지금 해상도보다 가로 세로 2배, 4배 해상도로 커지는데 제가 쓰는 이 노트북의 모니터는 이걸 지원하지만 다른 외부 모니터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920은 다 되니까 이거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부분. 이걸 150%로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글자가 커져요. 글자 커졌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글자 커졌어요. 바탕화면 아이콘도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단점이 있어요. 비율을 높이면 글자는 커지는데 많은 양을 못 봐요. 많은 양을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셔가지고 글자 확대를 하세요. 기존 100%에서 150%로 하면 뭐가 된다? 로 하면 글자가 50% 커진다. 근데 불편한 건 뭐다? 보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해상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현재는 1920에 1080인데 이거를 3840에 2160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가로 세로 2배씩 전체 4배로 커지면서 해상도가 높아진다.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해상도가 높아지면 글자가 너무 작아져요. 글자가 작아진다 이거죠.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그래픽 하시는 분들 어때요? 게임이나 또는 그래픽 작업 시에는 해상도를 높여서 작업을 하면 좋다 이거죠.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하게 잘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 있죠? 가정의 TV를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노트북이나 또는 데스크탑의 옆면이나 뒷면에 보시면 뒷면에 모니터 단자가 있어요. 추가된 모니터 단자가 있어요. 모니터 단자에 TV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하면 다중 모니터 작업이 가능해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세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로. 우리 대부분 가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한글 문서 작성할 때는 어때요? 세로 문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세로로 놓고 사용하면 더 좋아요. 제 오른쪽에 있는 네 번째 모니터가 지금은 여기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세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모니터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컴퓨터가 가끔 멈출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엑셀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도 실행하고 뭐를 여러 개 실행하다 보면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화면에 뭐라고 뜨냐면 여기에 응답 없음이라고 떠요. 제목 표시줄에 응답 없음으로 표기되면 멈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작업 관리자를 호출해야 돼요. 컨트롤 쉬프트 ESC 이걸 눌러요.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은 응답 없음이 없잖아요. 근데 응답 없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만약 얘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응답 없음. 그럼 얘를 오른쪽 눌러 작업 끝내기를 누르면 돼요. 강제로 종료하는 거예요. 강제로 종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멈추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거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작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작동이 되긴 하는데 얘가 불편할 때가 있거든. 근데 종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X를 누르면 닫혀져야 되는데 안 켜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작업 관리자에 와서 오른쪽 눌러서 강제로 작업 끝내기를 누르면 종료가 돼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컴퓨터 단위 좀 볼게요. 컴퓨터 단위. 여러분 비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비트는 한 개의 전기적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1비트. 바이트는요 8비트를 말해요. 이게 한 글자예요. 우리가 숫자 1 같은 경우는요 1111 0001이라는 이런 8개 비트로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이때 요거 하나를 비트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8개 비트가 모이면 이게 한 바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숫자 1이에요. 이런 글자가 1024개, 2의 10승, 2의 10승. 우리 수학에선 10의 3승 1이 가오죠. 수학에서는 키로가 10의 3승이에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 키로가 2의 10승이에요. 여기는 1000이지만 여기서는 1024예요. 그러니까 왜 10진법을 쓰고 2진법을 쓰느냐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 걸리는데, 컴퓨터는 0이냐 1이냐 전기적 신호가 들어왔느냐 멈췄느냐 이걸 가지고 처리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10진법보다는 2진법을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빠르더라. 그래서 2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공부하시려면 2진법, 8진법, 16진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자, 키로가 모이면 메가, 메가가 모이면 기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테라가 모이면 페타, 그 다음에 엑사, 제타, 요타.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쓰는 게 아까 제 컴퓨터에서 용량이 24테라짜리 하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테라라는 테라. 그러니까 보통 기가 많이 쓰죠. 뭐 256메가, 뭐 2기가바이트, 뭐 500기가바이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아직 페타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컴퓨터 용품을 보려고 여기 잠깐 들어왔어요. 하드디스크를 잠깐 볼게요. 하드디스크 24테라바이트, 20테라바이트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테라 위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024테라가 넘어가야 테라 위에 단위로 가죠. 그렇죠? 24테라짜리는 얼마나 볼까요? 웨이스한 디지털에서 나온 게 92만 7천원이래요. 시게이트에서 94만 8천원이고 비싸죠. 그렇죠? 비싸요. 이런 건 비쌉니다. 개인이 뭐 척척 사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직업으로 쓰니까 이런 제품을 쓰고 있지만은요, 개인이 쓰기에는 부담스럽죠. 사실은요. 이거는 8개 묶음이 720만원. 그건 용량이, 이거는 뭐 24테라는 아니겠죠. 그렇죠? 가격 차이가 다 달라요. 그렇죠? 8개 이렇게 되죠. 물론 회사에서 운영하시려면 이렇게 서버 시스템을 쓰시려면 여러 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15,000rpm, 10,000rpm, 7,200rpm 이거는 이제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가 높은 건 비싸요. 이거는 900기가 밖에 안 되는데도 52만 3천원입니다. 이거는 사타 방식, 스카시 방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스카시 방식. 예. 되게 복잡해요. 이런 것도 공부하는 것도 되게 복잡합니다. 빠르기는 어떻게 될까요? 빠르기 밀리는 1000분의 1. 마이크로는 어떻게? 1000에 1000분의 1이니까 100만분의 1. 나노는 10억분의 1. 여러분 나노라는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나노로봇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내시경을 할 때 우리가 목구멍이나
또는 항문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꽂아서 하는데, 어떻게도 하냐면요, 나노 로봇 카메라가 있어요. 캡슐처럼 작은 거를 목에다 삼켜요. 그럼 얘가 이제 식도로 들어가서 내 몸속으로 쭉 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거를, 내 몸속에 있는 걸 다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변으로 나오겠죠, 항문을 통해서. 재활용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나노로봇 10억분의 1mm입니다. 10억분의 1mm. 엄청나게 작죠? 뭐 은나노 이런 거 있어요. 은나노 코팅. 뭐냐면 그 가스레인지 그 뚜껑을 은나노로 코팅을 해요. 그러니까 10억분의 1mm 되는 은을 그렇게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위에다 입히는 거죠. 금도금 하듯이 은도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10억분의 1mm에 또 1000분의 1이 피코. fem토, 아토, 잽토, 요토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빠르게 단위를 인터넷상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나노 피코예요. 마이크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여기 단위에서도 뭐 키로, 메가, 기가, 테라까지 많이 우리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구매한 USB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컴퓨터 여기에서 USB 메모리를 하나 사고 싶어요. USB 메모리 하나 사고 싶어요. 512기가짜리 하나 볼까요? 512기가짜리. 뭐 샌디스크도 나왔고요. 코시어도 있어요. 이건 좀 비쌉니다. 방수 기능도 된다 그래요. 많이 보는 게 이제 샌디스크 나온 건데요. 자, 이걸 누르면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지금 얘를 판매하는 영업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옥션이 제일 싸네요. 그렇죠? 옥션에서 사라 이거죠. 다나와란 사이트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가격을 비교해 주는 곳입니다. 자, 49,200원이에요. 배송비가 2,500원 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 얘를 사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은요, 이 겉박스에 이 회사, 수입한 회사 스티커를 줘요. 그럼 여기다 붙여 놓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택배로 보내면요, 새 제품으로 보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줘요. 저도 그렇게 해서 물건을 샀어요. 자, 그게 어디 있나 볼까요? 이거예요, 이 제품.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256기가짜리를 샀는데 용량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238기가로 나와 있어요. 128기가짜리는 119기가로 나와 있고요. 64기가짜리는 57.2기가로 나와 있어요. 손해 아닌가? (256GB) 경우에는 얼마로 나온다고요? 238로 나와요. 238로 용량 차이가 생기죠? 용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상품에 표기된 용량은 10진수로 표기되어 있고요. PC에 표기된 용량은 2진수로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진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붙어 있냐면요, 상품을 사면 실제로 작업을 하면 용량의 차이가 납니다. 10진수, 2진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반품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안내사항이 붙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에서는 1kg가 얼마예요? 1kg가 1000이지만 컴퓨터에서는 1024예요. 24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1kg에 키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메가로 가면 더 다르죠. 1메가 같은 경우에는 100만인가 그랬죠. 근데 1048576 이렇게 돼요. 벌써 차이가 이만큼 나요. 컴퓨터하고 수학하고 숫자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